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있길래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해당 뉴스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공급 절벽, 집이 더 이상 지어지질 않는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계엄 후폭풍까지 덮쳤다. 그러니까 집값은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올해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보통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른 서로 쌍으로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매매 가격이 오를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또는 완공이 될 예정인 그러한 아파트들이 별로 없다. 주택 공급이 끊긴다.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니냐.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상당히 높죠. 이 환율이 바로 꺾여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는 거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계엄의 여파로 신규 주택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항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무조건 집값이 오를까요? 지금 이 뉴스가 하는 이야기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사에서 이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뭐냐? 이 집을 사줄 사람이 돈이 충분히 있다.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차고 넘칠 때 이 모든 게 성립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신규 주택 공급 절벽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거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지금 보시는 이런 지역들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엄령의 여파로 이러한 아파트들이 안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아파트들이 없으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1기 신도시 들어섰습니다. 2기, 3기, 4기 막 들어서가지고 이 옆에 더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변두리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 가격이 안 빠져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서로 상관관계가 크게 있지는 않다. 단순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주변에 뭐가 들어서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에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 이걸로 연관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서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중국을 한번 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최신 뉴스고요. 중국 내년에 돈을 더 푼다고 합니다. 뭐 국채를 확대를 한다고 해요.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방침을 지속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돈을 미친 듯이 더 풀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푸는 규모는요. 몇 억? 1조, 2조?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몇 백조 규모로 쏟아 부숴버립니다. 당장 일전 영상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여파가 당장 내년에도
엄청나게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금리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그러면 중국 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중국 물가는 상승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니까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고 들어오냐? 그건 아닐 거예요.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네가 그냥 막 위안화 쿵쿵쿵쿵 찍어서 내보내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죠.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요. 달러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공산품의 진짜 대부분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한 중국이기에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우리나라로 물건 들어올 때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높죠. 그런데 환율도 높아요. 그러면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은 악화가 될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수 산업도 부담이 될 겁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자재 가격이 올라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내수 산업도 부담이고 수출도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국내 수많은 기업의 경영이 악화가 될 겁니다. 아니, 기업이 돈이 없어요.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는 감소를 하겠죠. 또한, 아니, 뭐, 월급 많이 줄 수 있겠어요? 임금 상승률도 하락을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실질 가계 소득은 무조건 감소를 하죠. 우리나라도 무조건 물가가 오를 거예요. 중국 때문에. 물가는 오르지. 임금은 동결이지. 어떻겠습니까? 가계소득 감소는 뻔히 보이는 미래예요. 2025년도에는 돈 벌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 중국이라는 하나만 놓고 봐도 거의 명확하게 보인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죠? 트럼프,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까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내년은.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고요. 이 모든 전제 조건에 돈을 싸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버티기가 저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위험성, 반대의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은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볼게요. 멀리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알기 쉬운 지표 중에 하나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신혼부부 첫 100만 쌍 아래로 맞벌이 땐 절반이 무자녀. 자,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아요.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해당 뉴스를 정리를 해보자면 뭐 97만 4천 쌍으로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고 뭐 신혼 1년차 부부는 조금 증가했는데 이건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으나 대출 잔액도 늘어났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집산이라고 대출 엄청 받았고요. 생활 수준 자체를 높게 가져가길 원해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크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요. 의지도 줄어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결혼도 별로 안 해. 애도 별로 안 낳아. 돈도 팍팍해. 이런 와중에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앞으로도 국민평수일까요? 앞으로도 34평이 국민평수이겠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84제곱미터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 가정이 원하는 크기예요. 혼자 또는 두 명이서 살기에는 조금 큰 평수일 수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주택의 변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모두가 다 아는 인구수 감소가 있죠. 그리고 또 1인 또는 2인 가정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평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아니,
수요가 없어요. 공급은 지금 엄청나게 됐는데 향후에 수요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조금 더 작은 평수를 많이 찾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 측면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강원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을 가만히 놔두기에는 솔직히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원튼 원치 않든 대규모 이주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 경기에 모여 있는 아파트들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 사업이 없으면 반대로 서울 경기 위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서울 경기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도시는 초토화가 될 겁니다. 예. 서울 경기만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받쳐주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지방도시 죽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손 놓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메리트와 혜택과 온갖 감언이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이주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근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어떠한 근본적인 측면이 있냐? 신흥 개발 국가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값이 지금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신흥 개발 국가여서 집값이 지금 이렇게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간략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우리가 해방을 하고 6.25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진짜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GDP도 올라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수직 상승을 합니다. 쭉 경제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성공을 하고 조선 사업 전 세계 1위를 하고 현대자동차 전 세계 지금 탑3 안에 들은 자동차 그룹이 됐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시작을 했죠, 근래에. 자, 근래에 횡보를 하기 전까지 이 과정 속을 보십시오. 돈이 미친 듯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도 같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부동산은 불패다. 절대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존버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신흥 개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계가 왔어요. 성장할 만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사실 힘들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석유가 팡팡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를까요? 우리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사라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처럼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신흥 경제 개발 국가에서 집값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집값이 폭발적으로 오르긴 힘들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최첨단 산업, AI 산업에서 사실 밀려 있죠,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두 개 나라가 아주 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AI 산업에서 한국은 많이 도태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최첨단 산업에서 밀렸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가내수공업이에요.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낮은 혼인율, 낮은 출산율, 인구 감소. 이거는 뭐 무조건이죠. 집들이 남아 돈다는 소린데 완전히 모여 사는 서울 한복판 빼고는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요, 집값을 놓고 고민을 할 때 많이들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강남 한복판을 다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지방 도시 살아요. 아니잖아요. 왜 강남을 기준에 놓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두리 지역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러한 조금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당장 근시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악재가 많다. 그런데요, 부동산 꾼들은요, 악재도 호재로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조금 냉철하게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